자식을 수치라 부른 적이 있으십니까?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어느 염전 마을에 정말로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딸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한 사내였습니다. 쓸모없는 것이 밥만 축내지. 이 아버지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딸 앞에서 무릎이 꺾이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에 듣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시작해볼까요? 옛날 서해 끝자락에 염전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소금기 머금은 모래가 얼굴을 때렸고 갯벌 냄새는 마을 어디를 가도 옷깃 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이면 허리를 굽혀 소금을 긁어 모았고 저녁이면 거칠어진 손바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소금을 만드는 일은 먹고 사는 일이자 동시에 등짝을 휘어지게 만드는 고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 마을에 억수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억수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염전 하나로 근근히 살림을 이어가는 사내였는데 입이 거칠고 성질이 급했지만 일만큼은 누구보다 악착같이 했습니다. 새벽부터 염전에 나가 해가 떨어질 때까지 소금을 긁었고 그렇게 모은 소금을 장터에 내다 팔아 겨우겨우 식구들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 칠레와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의 이름이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이름부터가 기구했습니다. 억수가 지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칠레가 아이를 낳던 날 산기가 너무 일찍 찾아와 산파도 부르지 못한 지체. 염전엽 움막에서 홀로 아이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첫 울음 대신 바람 소리가 먼저 들렸다고 합니다. 칠레는 소금밭 한가운데에서 태어난 아이라 하여 소금이라 불렀고 억수는 그 이름을 처음부터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소금은 자라면서 또래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말이 늦었습니다. 3살이 되어도 옹알이조차 드물었고 5살이 되어서야 겨우 한두 마디를 뱉었습니다. 아이들이 냇가에서 뛰어놀 때 소금은 염전둑 위에 홀로 앉아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구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것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억순의 딸 좀 모자라는 거 아니여.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줄을 모르는 거지. 멍하니 앉아서 하늘만 보는 게 쯧쯧. 억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장터에서 누군가 자네 딸은 좀 어떤가 하고 물으면 억수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그년이 무슨 딸이여. 쓸모없는 것이 밥만 축내지. 그 말을 할 때 억수의 눈은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미움이라기보다는 자기 처지를 향한 분풀이에 가까웠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자식이 남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 이미 고단한 삶 위에 또 하나의 짐을 얻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금은 아버지의 그런 말을 들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바람이 부는 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더욱 멍해 보였고 억수의 속은 더욱 타들어갔습니다. 칠레만은 달랐습니다. 밤이면 소금의 등을 쓸어주며 칠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느리다고 못난 거 아니여. 니는 니 때가 있는 것이다. 소금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칠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쓸어주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그 손길 아래에서 눈을 감았고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칠레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 따스한 손이 마을의 시선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소금은 이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소금이 17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길고 습했습니다. 장마가 예년보다 보름이나 길어져 염전은 물에 잠기다시피 했고 겨우 걷어 올린 소금은 습기를 먹어 제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억수뿐 아니라 마을 염전 대부분이 사정은 마찬가지였지만 억수네는 특히 심했습니다. 염전 둑이 낡아 물이 새는 곳이 여러 군데였고 그것을 고칠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금 가격은 장터에서 날이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한 되에 단량 하던 것이 성량으로 다시 2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상인들은 올해는 소금이 흔해 빠졌으니 값을 쳐줄 수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고 억수는 수레에 실어온 소금을 절반도 팔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 무렵 장태구라는 이름이 억수의 입에서 처음 흘러나왔습니다. 장태구는 읍내에서 가장 큰 포목점과 미곡상을 거느린 거상이었습니다. 소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곡식, 포목, 약재까지 손을 뻗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그 재력으로 고리대금까지 놓는 사내였습니다. 입가에는 늘 웃음을 달고 다녔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한 번 걸려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빌려줄 때는 부처 같다가 받아낼 때는 저승사자 같다는 말이 괜히 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수는 염전둑을 고치고 밀린 품삯을 치르기 위해 장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20냥이었습니다. 갚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오면 소금 값이 오를 테고 그때 갚으면 되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와도 소금 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불어났고 20냥은 어느새 40냥이 되었으며 겨울이 지날 무렵에는 60냥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억수가 장터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칠레가 불안한 마음에 마당을 서성이고 있을 때 해가 완전히 진 뒤에야 억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수의 다리가 풀려 있었습니다. 영감, 무슨 일이시오? 칠레가 다가가자 억수는 마루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던 억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태구가 왔어. 그 한마디에 칠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억수는 이를 갈며 말을 이었습니다. 빚을 갚든지 염전을 내놓든지 하래. 그런디 그 양반이 다른 말을 하더라고. 억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떨림이었습니다. 소금이를 자기 집으로 보내면 빚을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어. 칠레의 손이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장태구에게는 이미 본처가 있었습니다. 딸을 보내라는 말이 혼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칠레도 억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첩으로 드리겠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사실상 딸을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안 돼요. 칠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칠레의 목소리에 칼날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안 돼요. 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칠레는 그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수가 거절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칠레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 대화를 부엌 뒤편에서 소금이 듣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쪼그려 앉은 소금의 눈이 달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무언가 다른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태구가 직접 억순의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사내 둘을 데리고 온 장태구는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움막 갈라진 마당, 기울어진 장독대. 그 모든 것을 훑어보는 장태구의 눈에는 동정도 경멸도 아닌 물건을 감매기는 상인의 눈빛만이 있었습니다. 억수야, 생각 좀 해봤나? 장태구가 느긋하게 물었습니다. 억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칠레가 부엌에서 뛰쳐나와 장태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내드릴 테니 그것만은 안 됩니다. 장태구는 칠레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라 하면 뭐가 있소? 이 허물어져 가는 염전. 금이 간 소금 감아 당신네한테 내놓을 것이 뭐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칠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태구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열흘을 줄 테니 잘 생각해. 열흘 뒤에도 답이 없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네. 장태구가 마당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억수는 마루에 주저앉아 있었고 칠레는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소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17해를 살면서 아버지를 먼저 부른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억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칠레도 눈물을 멈추고 소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소금은 마루 아래에 서서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가 맑고 단단했습니다. 지금은 소금을 팔면 안 됩니다. 억수가 멍하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창고에 있는 소금. 지금 내다 팔면 안 됩니다. 닷새만 기다리세요. 억수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인연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당장 빚쟁이가 문 앞에 서 있는디 닷새를 기다리라고? 소금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흘 전부터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옵니다. 이 바람이 불면 갯벌이 마르고 다른 염전에서 소금을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바람은 사흘 뒤에 방향이 바뀝니다. 동남풍이 불면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다른 염전은 소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장터에 소금이 귀해지면 값이 오릅니다. 억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 말의 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의 내용이 억수의 머리로는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터 서쪽 골목 김추사 댁에서 젓갈을 대량으로 담근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젓갈에는 소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닷새 뒤 비가 와서 소금이 귀해질 때 김추사 댁에서 소금을 구하려 할 것입니다. 그때 팔아야 합니다. 칠레가 소금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칠레의 눈에는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터지려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염전둑 위에서 하늘만 올려다보던 그 모든 시간이 멍하니 앉아 바람만 맞던 그 수많은 날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칠레는 그 순간 알아버렸습니다. 억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미친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렇게 내뱉었지만 당장 팔 소금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판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억수는 콧방귀를 뀌며 창고 문을 걸어 잠갔고 소금이 시킨 대로가 아니라 그냥 팔아봐야 손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소금의 말대로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바람이 방향을 틀더니 나흘째 밤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을 쉬지 않고 내린 비에 마을 염전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장터에 소금을 내놓는 사람이 뚝 끊겼습니다. 소금 한 되에 2냥 하던 것이 닷새 만에 7냥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시점에 김 주사 댁에서 사람을 보내 소금을 찾았습니다. 억수는 창고에 쌓아둔 소금을 시세보다 한 냥 낮춰 팔았는데 그것만으로도 석 달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억수는 돈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소금을 쳐다보았습니다. 소금은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억수는 무어라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인지, 인정하는 법을 몰랐던 것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칠레는 그날 밤 소금의 등을 쓸어주며 평소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네가 맞았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 소금은 눈을 감은 채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날 밤 소금의 입꼬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소금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소금이 변한 것이 아니라 소금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소금은 장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억수는 펄쩍 뛰었습니다. 여자가 그것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계집아이가 장터에 나가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아버지의 호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 소금짐을 이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칠레가 몰래 집신 한 켤레를 챙겨주었고 소금은 그것을 신고 심리 길을 걸었습니다. 장터에서 소금이 한 일은 단순해 보였지만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팔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흘 동안은 한 대의 소금도 팔지 않고 장터를 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어느 가게에 손님이 몰리는지
어느 골목에서 어떤 물건이 오가는지, 상인들이 서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부터 소금은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는 방식이 남달랐습니다. 소금은 큰 장터 한복판이 아니라 장터 뒤편 골목에서 작은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한 되씩 파는 것이 아니라 한 줌씩 종이에 싸서 팔았습니다. 가격은 한 되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기다렸습니다. 장터 뒤편 골목은 큰 포목점이나 미국상에서 물건을 살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가난한 아낙네들, 품팔이꾼들, 떠돌이 장사꾼들. 그들에게 소금 한 되를 살 돈은 없었지만 한 줌을 살 돈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사면 둘이 왔고 둘이 사면 넷이 왔습니다. 소금은 한 줌씩 팔면서도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 줌의 가격이 싸 보여도 10줌을 팔면 한 되 값보다 오히려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장터에 소금밖에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장터 뒤편 골목에서 소금의 자리는 작은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소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언제 사면 싸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일은 사지 마세요. 모레 오시면 더 싸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장사꾼이 손님에게 내일 오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금의 말을 듣고 모레 온 사람들은 정말로 더 싼 값에 소금을 살 수 있었고 그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소금의 말을 믿기 시작했고 소금이 오늘 사세요. 하면 너도 나도 소금을 샀습니다. 소금은 가격의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언제 장터에 소금이 많이 들어오는지, 언제 수요가 몰리는지,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그 모든 것을 엮어서 가격이 오를 날과 내릴 날을 가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장터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큰 장터 한복판에서 소금을 팔던 상인들이 뒤편 골목으로 손님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값은 더 이상 큰 상인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이라는 17살 계집아이가 뒤편 골목에서 정하는 가격이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멍한 아이가 장터에서 뭘 한다고. 그 다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 그 아이한테 왜 사람들이 몰리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무섭다. 바보에서 이상한 아이로, 이상한 아이에서 무서운 아이로. 소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해가는 것을 억수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억수는 복잡했습니다. 딸이 벌어들이는 돈이 자신이 하루 종일 염전에서 번 것보다 많은 날도 있었습니다. 고마워해야 하는 것인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인지, 억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체면과 가장의 자존심이 딸의 능력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태구의 귀에도 소문은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장태구는 웃어 넘겼습니다. 계집아이 하나가 골목에서 소금 몇 줌 파는 것이 대수로울 게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장터에서 자기 거래처로 가야 할 소금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장태구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장태구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장터 관리를 맡은 이방에게 손을 써서 뒤편 골목 장사를 금지시켰습니다. 허가 없이 장터 밖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소금은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태구는 사람을 보내 억순의 창고에 남아있는 소금을 빚 담보로 압수했습니다. 빚 문서에 적힌 조항을 들이대며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가 동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억수는 항변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빚 문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도장을 찍은 것은 억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장태구는 마을 염전 주인들에게 한 사람씩 찾아가 말했습니다. 억수네와 거래하는 사람은 나와도 거래가 끝난 줄 아시오. 장태구와의 거래가 끊기면 마을 어느 염전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장태구는 읍내-소금 유통의 절반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둘 억수네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소금을 사가던 작은 상인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장태구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내를 넷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억수야, 열흘이 지났는데 답이 뭔가? 억수는 마루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칠레가 부엌에서 나와 장태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장태구는 칠레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시간을 줘봐야 뭐가 달라지겠소. 염전은 물에 잠기고 창고는 비었고 장터에서도 발이 묶였는데 장태구가 고개를 돌려 어둠 속에 서 있는 소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소금이 내가 장터에서 잔재주 좀 부린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런 재주 있는 아이라면 내 집에 와서 쓸모가 있겠구나. 장태구의 눈이 소금의 몸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소금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장태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레가 소금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손 대지 마시오. 장태구는 코웃음을 치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닷새만 더 주겠네. 그 안에 답을 안 가져오면 관아에 빈 문서 들고 가서 처리하겠어. 그때는 염전뿐 아니라 이 집까지 내놓아야 할 거야. 장태구가 떠난 뒤 집안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억수는 고개를 떨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레는 소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장터에 나갈 수도 없고 팔 소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닷새라는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금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칠레가 잠든 뒤 소금은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빈 창고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금은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무언가를 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손가락이 허공에서 무엇인가를 짚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녘 소금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은 장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뒤편 산길을 넘어 이웃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장태구의 손이 닿지 않는 작은 장터가 있었고, 장태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금은 그 상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갔습니다. 소금이 그들에게 한 말은 간단했습니다. 장태구가 읍내 소금 값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 당신들도 손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태구가 소금 유통을 틀어준 탓에 소금 가격이 장태구 마음대로 오르내렸고, 작은 상인들은 늘 불리한 가격에 소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불만은 있었지만 장태구에게 맞설 힘이 없어 참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소금은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10사람이 각자 조금씩 소금을 모아 한꺼번에 장터에 내놓으면 장태구 혼자서는 가격을 쥐고 흔들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 얼마에 내놓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장태구에 대한 불만이 워낙 깊었던 터라 소금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이전에 장터에서 보여준 가격, 예측이 한 번도 틀린 적 없다는 소문은 이미 이웃 마을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소금은 사흘 동안 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이웃 마을 상인 12명과 약조를 맺었고, 각자가 가진 소금을 약속한 날 약속한 장터에 한꺼번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넷째 날 소금은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관아의 기록을 들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금은 장터에 드나들며 귀동량으로 들어두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장태구가 고리대금을 놓을 때 빈 문서에 관아의 인감을 위조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소금은 아버지가 도장을 찍은 빈 문서를 꺼내 살폈고, 관아에 등록된 정식 문서 양식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소금은 글을 몰랐지만 숫자는 읽을 줄 알았고, 도장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는 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감이 달랐습니다. 장태구의 빈 문서에 찍힌 관인은 진짜 관인과 크기가 미세하게 달랐고, 획의 끝이 뭉개져 있었습니다. 위조였습니다. 장태구는 관아에 공증 없이 사사로이 빈 문서를 만들어 놓고 관인을 위조하여 마치 관아가 보증한 것처럼 꾸며온 것이었습니다. 닷새째 날 아침 소금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장태구가 억수내로 찾아온 것은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내 여섯을 데리고 왔고 얼굴에는 더 이상 웃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 억수. 답을 내놓아라. 억수는 떨고 있었습니다. 칠레는 소금을 뒤에 감추고 서 있었습니다. 장태구가 성큼 다가오려는 순간 소금이 어머니의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장태구 어른. 소금이 입을 열자 장태구가 멈칫했습니다. 소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빈 문서를 다시 보여주십시오. 장태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문서에 찍힌 관인이 진짜인지 관아에 가서 대조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장태구의 얼굴에 처음으로 변화가 일었습니다. 순간적인 것이었지만 소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린 것. 그것은 장태구가 처음 보인 동요였습니다. 인연이 감히 어른한테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장태구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당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이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의 상인 12명이 마당 밖에 서 있었고 그 뒤로 장태구에게 같은 방식으로 빚에 묶였던 마을 사람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금이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장태구 어른에게 빈 문서를 쓴 분이 5분 있습니다. 그 문서에 찍힌 관인을 모두 대조해보면 진위가 드러날 것입니다. 장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두 사람의 문서라면 무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5사람의 문서가 동시에 관하로 가면 위조 사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관인 위조는 중죄였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배형까지 받을 수 있는 죄목이었습니다. 이 인연이 장태구가 한 발짝 다가왔지만 주변의 시선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장태구 옆에 서 있던 사내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금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빈 문서를 파기하시고 우리 집 창고에서 가져간 소금을 돌려주시면 관아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분들의 빈 문서도 같이 돌려주십시오. 장태구는 이를 갈았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장태구는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마당을 나서며 사내들에게 턱짓을 했고 그날 오후 빈 문서 5장과 소금, 가마 12개가 억순의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장태구는 그 뒤로 읍내에서 예전 같은 행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장태구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하나둘 문서의 진위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태구의 고리대금은 무너졌고 포목점과 미국상만 겨우 유지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억수는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금이 장태구 앞에 서서 말할 때도, 상인들이 마당에 모여들 때도, 빈 문서가 찢어질 때도 억수는 마루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마당이 비었을 때 억수는 마루에 앉은 채 소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소금은 돌아온 소금 가마를 창고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로 무거운 가마를 끌고 있는 딸의 뒷모습을 억수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억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주먹으로 눈을 문질러도 멈추지 않는 눈물이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를 쓸모없다고 했던 것이, 멍하다고 했던 것이, 사람들 앞에서 내 딸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 그 모든 말과 모든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칠레가 다가와 억수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수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억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하면 되겠소? 칠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 안 해도 됩니다. 그 아이는 알고 있을 거예요. 창고에서 나온 소금이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소금밭 냄새가 났습니다. 소금은 마루 아래에 서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억수는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수가 고개를 끄덕였고 소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보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밤에 듣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